저는 강원병원 원장 김원석에게 뭐, 처음 오신 분도 많이 계시나요? 네. 제가 뭐 뇌종양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한 게 상당히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뇌종양을 공부하면서 좀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하는데, 오늘 이야기 주제는 왜 재발하나? 그 다음에 재발을 안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리가 암이 무서운 건 하여간 재발이죠. 근데 재발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새로 뭐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수술할 때 뭐 이렇게 암세포는 어느 정도 제거했지만, 또 원바로 생겼을 수도 있다. 근데 이 경우는 거의,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원발로 다시 생기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재발의 가장 큰 원인을 뭐로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암줄기세포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암이 됐든 아니면 암줄기세포가 됐든 그 어떤 이유든 간에 암줄기세포가 우리 암 재발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줄기세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줄기세포의 정의가 스펙트럼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줄기세포라고 하면 배아줄기세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긴 배아도 줄기세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골수나 뭐 지방에서 이렇게 채취하는 줄기세포가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성체줄기세포라고 하죠. 그 성체줄기세포도 줄기세포잖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배아줄기세포는 만능줄기세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우리 조직에 뭐든지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만능줄기세포인 거고, 우리가 성체줄기세포라고 하는 골수나 지방 이런 세포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는 대부분 뭐 저혈모 세포도 있지만, 저혈모 세포 전 세포라고 하더라도 뭐 지방 조직이랄지, 특히 뭐 복부에 있는 건 지방 조직, 근육 뭐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줄기세포라기보다 일종의 전구자라고 하죠. 어떤 조직이 되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줄기세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줄기세포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왜냐하면 정확한 의미에서 줄기세포는 만능 줄기세포밖에 없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내용들은 전부 그런 조직에 있는 줄기세포에서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한테 직접 이용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줄기세포 이야기하니까 내가 잠깐 어느 정도 줄기세포 연구 수준이 와 있냐면, 남자의 세포를 끄집어냈어요. 또 남자의 세포를 끄집어냈어요. 그 세포를 가지고 태아를 만들 생각이에요. 역분화 줄기세포죠. 역분화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을 해서 남자가 자기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내 세포로.
그게 10대, 사이언스의 10대, 일본에서 그걸 했는데, 역분화 줄기세포는 일본이 상당히 앞서 있거든요. 10대 과학자의 그분이 네 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왜 정정한 난자만 만능 줄기세포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체세포를 가지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만능 줄기세포라는 것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조직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줄기세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암 줄기세포다 그러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뭐 그냥 그 스펙트럼 중간에 있는 어떤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뭐 만능이냐 아니면 정부자성에 가까운 줄기세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그런 애가 있으면 괴롭다. 그것이 암을 재발시킨다.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정물주가 왜 줄기세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정물주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우리 생명이 그 줄기세포라는 걸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생명체는 줄기세포라는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다세포 조직이잖아요. 다세포로 구성된 뭐 수십조로 이루어진 생명체예요. 그러면 이것은 조직이거든요. 조직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는 구성원이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고 구성원이 계속 바뀌는 시스템을 택했어요. 예를 들자면 저기 나무가 지금 낙엽이 다 떨어졌어요. 저 나무 아닙니까? 죽었습니까? 그렇지만 나무잖아요. 근데 왜 나뭇잎을 다 떨어뜨렸죠? 겨울을 나야 되잖아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내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을 다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무라는 생명체의 조직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봄에 싹이 터요. 봄이 환경이 좋아졌어. 그래서 봄에 내가 싹을 틔우고 다시 잎을 만들어서 내 생명체를 또 유지해. 그러면 그 안은 뭐예요? 그게 줄기세포란 뜻이에요. 당연히 식물도 줄기세포가 있죠. 그게 아잖아요. 쌀, 씨, 뭐 바라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씨에서 바라. 그런 내용들이 그 발화점이 다 있어서 다음에 나뭇잎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 우리가 그래서 꽃꽂이를 거기를 이렇게 잘라서 하게 되면 또 나무가 되잖아요. 거기에가 C 성분이 있다. 그 C 성분이라는 게 뭐냐면 줄기세포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직에서 줄기세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일까? 우선 생명이 제일 짧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세포의 수명은 같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하루도 못 사는 중성부가 있는 반면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뇌세포하고 심장세포도 있죠. 그러니까 세포의 수명은 같지가 않아요. 우리 조직에서. 우리 조직에 있는 세포의 수명은 같지가 않다. 그 다음에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장세포 같은 경우는 한 5일 정도 되니까 수명이 5일 정도 되니까 그런 애들은 훨씬 더 이렇게 줄기세포가 많겠죠. 그래서 줄기세포가 우리가 그냥 좀
우리가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뽑잖아요. 그러면 한 5cc 정도를 이렇게 골수에서 뽑으면 골수에 들어있는 줄기세포 개수가 한 5개쯤 돼요. 그러면 장은 어느 정도 줄기세포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그 육모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육모. 우리 장에는 육모라는 게 있어서 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뭐 물 흡수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육모 형태를 취한다. 그런 조직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생물 시간 혹시 생물 시간에 육모라는 거 하잖아요. 그래야지 면적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물질 교환을 하잖아요. 뭐 영양분도 흡수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육모의 골짜기에 한 5개쯤 있어요. 우리 줄기세포가. 그래가지고 걔가 증식을 해서 계속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장 조직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조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조직이냐면 혈관이에요. 뭐 혈관 주리를 하면 뭐 지구를 보니 많이 못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의 세포의 구성비를 제가 봤을 때 혈액과 관련된 세포의 수가 95%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혈액과 관련된. 그것이 뭐 우선 제일 많은 게 적혈구 숫자죠. 혈소판 숫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뭐 림프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혈관 내막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포 수를 다 합쳤더니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수의 95%를 차지한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근육 조직은 어느 정도, 숫자로 따지면 어느 정도냐? 0.03%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조직이 다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그 근육 피부 해봐야 뭐 0.05%나 되나? 나머지 95%는 뭘로 되어 있어요? 혈액과 관련된 혈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숫자로 따져요. 숫자로. 형태가 아니고 무게가 아니고 숫자로 따지면 95%는 혈액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퀴즈. 아까 5cc에 이렇게 줄기세포가 5개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줄기세포가 있는 게 어디냐면 혈관 주변에 있어요. 혈관 주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혈관 주변에 줄기세포는 셀 수도 없어요. 하도 많아서. 그러면 도대체 이 혈관 주변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혈관 주변에 이렇게 줄기세포를 많이 놔줬을까? 우리는 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우리 생명체는 왜 혈관 주변에 줄기세포를 많이 두는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우리 조직 중에서 모세혈관이 마이크론으로 따져요. 200 마이크론이 넘어가면 세포가 영양과 산소 공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괴사, 죽어요. 썩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200 마이크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는 혈관에서 200 마이크론 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미터. 이해하시겠어요? 왜? 내가 산소하고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세포는 죽으니까. 우리 동물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식물은 물론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우리 동물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혈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쉽게 말하면 피가 나면 바로 줄기세포가 작동이 되는 시스템을 취하려고
혈관 주변에다가 줄기세포를 많이 만들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왜? 혈관이 손상됐다는 건 조직이 손상된 거잖아요. 그것이 뭐 감염이 됐든 누가 칼로 찔러서 손상이 됐든 간에 혈관이 손상이 됐다는 것은 조직이 손상이 된 거고, 조직이 손상되면 바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수리잖아요. 그 수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줄기세포가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세포를 분열시켜서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딸세포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혈관 주변에 줄기세포가 많이 분포되어 가는 걸 저도 이제 알았어요. 왜? 내 여태까지 줄기세포 이야기 공부는 했지만, 줄기세포는 저도 논문은 좀 많이 봤는데, 줄기세포 왜 제가 이제 알게 됐냐면, 그것이 확인된 게 언제냐면 5년 전이에요. 확인된 게. 그 전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름이 틀렸어요. 줄기세포가 아니에요. 줄기세포가 아니고 뭐 주변세포, 뭐 하여간 뭐 다른 뭐 무슨 내막세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틀렸어요. 형태가 틀리니까. 형태가 이렇게 생긴 것은 그냥 주변에 있으니까 주변세포라고 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뭐가 발달됐다 그랬대요? 우리가 기술이 발달돼서 세포의 기능, 속성을 아는 그런 것들이 발달됐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얘가 줄기세포인 거야. 그전에는 그냥 조직을 지지해주는 그런 세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간질세포라 그러거든. 그 간질세포가 다 줄기세포인 거야. 하는 일이. 그게 처음 이해하게 된 게 5년 전인데, 어떻게 이해하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이 발달돼서 얘가 뭐 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 천진 거예요, 우리 몸이. 다른 말로 하면. 혈관 없는데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주변이 다 줄기세포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왜 암이 재발을 잘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줄기세포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줄기세포 틈새에 그렇게 배워서 줄기세포가, 왜냐하면 골 수 있는 줄기세포만 생각하니까, 골수는 이렇게 아시다시피 뼛속이잖아요. 뼛속이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층층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줄기세포가 숨어 있다. 뭐 피부도 여러 가지 뭐 이게 조직이 많잖아요. 뭐 히알루론산도 있고 뭐 하여간 뭐 콜라겐도 있고 막 이렇게 결체 조직이 많으니까 그 속에 줄기세포가 있으니까 틈새란 말을 쓰거든요. 미씨 틈새란 말을 쓰는데 줄기세포는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다른 조직하고 이렇게 표피 소위 제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에 있는 애들은 전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세포가 이렇게 붙어서 면을 형성하고 그것이 우리 피부 면을 형성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줄기세포는 이제 뼈 이런 것처럼 이렇게 뭐 꼭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제 간질 조직이라 하죠. 이렇게 껍질과 껍질 사이에 있는 그런 세포들을 간질세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간질세포 특성을 갖죠. 그런 애들은 이렇게 따로 독립되어 있다. 이게 서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줄기세포는 C니까 얘들이 좀 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콜라겐이나 이런 것에 더 이렇게 보호된 틈새. 왜냐하면 걔들은, 조직이 손상되면 다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세포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보호되어 있거든요, C가. C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따로 보호가 돼서 틈새에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이것도 사실은 암 공부하다가 아는 게 아니고 줄기세포 공부하다가 이해하게 된 건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개념이 이제 바뀐 거예요. 아까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암이 왜 재발을 하지? 재발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줄기세포가 많은데. 모든 조직에 줄기세포가 널려있네.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암을 재발하지 않게 하는데도 좀 더 다른 전략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교정이 암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암이라는 것은 껍질에서 생기는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해요. 교정은 서로 붙어있는 세포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육종에 가깝다고 내가 늘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자면 지방조직 뭐 그런 데 생길 수 있고 근육, 뼈, 연골, 혈관, 뭐 위장 위장에 있어서도 그 위장 벽에서 생기는 게 위암이고, 아까 이렇게 벽과 벽 사이에 거기에 근육도 있거든요. 위는. 근데 그런 데서 생기는 종양은 위장관의 기질에서 세포에서 생긴 것은 일종의 육종이에요. 육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간질 조직에서 생기는 걸 육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교세포도 사실은 간질 조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도대체 요즘에는 이렇게 유전자 풍경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노믹 랜드스케이프. 요즘에는 논문이 다 이렇게 나와요. 논문이 전부 내용이 랜드스케이프야. 근데 우리가 사진을 보면 그 풍경이 아프리카인지 북유럽인지 알래스카인지 우리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전자를 이렇게 딱 그림으로 딱 보이면 이게 뭐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가 이 세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지? 그런 걸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랜드스케이프를 해요. 랜드스케이프를 보면 얘가 지금 사막인지 아니면 지금 빙하 위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해서 유전자가 도대체 유전자의 어떤 유전자가 뭐 수백 개, 수천 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뭐 돌연변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암이 생길 때 돌연변이를 우리가 숫자로 따지면 수천 개예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을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숫자로만 따지면 수천 개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돌연변이 이 유전자가 뭐가 잘못되면 이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아는 돌연변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교정하고 육종하고 차이가 뭐냐?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이하지 않는, 그러니까
전이 유전자가 교모세포 중에서는 없어요. 물론 있어요. 한 3% 정도에서는 전이 능력을 가진 교모세포 정도 있긴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 90% 이상이 특징이 전이하는 능력을 갖는 그런 유전자의 변이는 없더라. 그런 풍경은 보이지 않더라. 육종은 변이하는 능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더라.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이하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암의 속성이 여러 속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암적 그런 속성, 그것은 결국은 육종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종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시도들을 해요. 뭐 예를 들자면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걸, 그런 거, 세포가 좀 더 빨리 분열하지 않게 한다는 거, 증식하지 못하게 뭐 하여간 신호를 좀 막아보자, DNA를 수리를 못하게 해보자, 뭐 후생학적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다 별볼일 없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건 어디서 나온 내용이냐면 미국 NCI에 나온 거예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인데 그냥 암 연구의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들이 보통 암 연구에 1년에 쓰는 돈이 한 20조쯤 되는 애들이거든요. 걔들이 자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해서 안 되니까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내세운 게 지금은 면역 치료예요.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뭔가 해결해야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죠. 이 육종 암세포 애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죠. 뭐 별거 다 해요. 뭐 T세포도 이용하고 NK세포도 이용하고 카티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마크로파지도 이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 면역 세포를 이용을 해서 육종은 좀 해결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이에요. 제가 업데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5년 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NCI 홈페이지에 5년 최근에 자기들이 업데이트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종이라는 애를 죽이기 위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유행 그 육종이라 그래가지고 꼬마들 잘 걸리는데 여기서는 이제 카티를 해가지고 육종을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뭘 표적을 해가지고 이 카티를 만들어서 좀 해볼까. 뭐 하여간 별 궁리를 다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암을 이렇게 이 MBSC랑 T레그라는 것은 암을 키우는 애들이에요. 암을 키워주는 이런 육종이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육종이 잘 방어군이거든요. 그래서 애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치료도 있고 또 하나는 카티를 만들어서 하여간 여러 가지 카티를 만들죠. 뭐 왜냐하면 암에 표지가 많이 있으니까 EPHA2라는 것도 있고 VEGFR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IGF1R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표적으로 한 NK22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록색,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것들을 표적으로 한
카티를 만들어 가지고 육종을 좀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친화력 있게 세포와 세포 간의 접촉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접촉만 오래 하고 있으면 얘는 죽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포와 세포 간의 접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포 숫자가 많이 필요한 거건데, 아무튼. 근데 표적이 없으면 다 지나가는 패신저잖아요. 그냥 하는 거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접촉이 안 돼. 그러니까 카라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여간 암세포하고 면역세포하고 접촉을 어떻게 오래 유지시켜 줄 것이냐. 그래야지 거기다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효소를 집어넣어가지고 녹이는 방법으로 해서 세포를 죽이거든요. 죽이는 방법은 다 그렇게 죽여요. 킬러 세포들은 세포가 있으면 거기다 구멍을 뚫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단백질 분해 요소를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그 세포는 죽어요. 그것이 킬러 세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랜자인 B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녹이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집어넣어서 그 세포를 분해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구멍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촉촉하고 있어야지 구멍을 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의 기능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접촉의 기회를 더 많이 하고 접촉의 시간을 더 맞이할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죠. 그래서 이제 육종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작전들을 쓰는데, 이제 요건 이제 기본적인 면역 치료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꼬마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꼬마들도 그런 그 카티를 만들어서 요거는 NK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다. 그런 내용이고. 이제 하여간 그 여러 가지 표적이 있지만 지금 현재 내용은 이제 뭐 심지어는 어떤 것도 있냐면 이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바이러스 감염된 것은 우리 면역세포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그 암세포만 바이러스 감염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상세포에서는 바이러스가 복제가 안 되는데 암세포에서는 복제가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암백신이에요. 암백신. 화이자가 본래 코로나 백신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암백신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암백신 뭐 하나 만들어서 지금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에요. 교모세포종에서 면역 치료 그러면 이제 항상 서론이 나와요. 서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콜드 튜머다. 교모세포종은 콜드 튜머다. 왜 콜드 튜머냐? 면역학적으로 일을 안 하는 암이다. 면역학적으로. 그럼 면역학이 왜 일을 안 하냐? 그러면 우선 면역세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일도 안 해. 그 다음에 뭐 다른 카티를 줘도 접근이 안 돼. 또 그런 물질들을 많이 또 분비를 해요. 그래서 NK나 T가 이렇게 접근을 못하게 하는 콜드 튜머가 기본적인 서론이에요, 서론. 왜 안 듣냐? 그러면 공통적인 이야기가 첫 번째,
돌연변이가 별로 없어서 괴롭다. 돌연변이가 있어야지 표시가 날 텐데 돌연변이가 별로 없으니까 표시가 안 난다. 두 번째로는 면역학적으로 콜드야. 왜 콜드일까? 돌연변이가 별로 없으면 우리 생체가 그 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쉽게 못 죽이게 돼요. 정상세포 죽이면 안 되냐? 그게 자가면역이잖아요. 자가면역 진짜 무서워요. 뭐 갑자기 뭐 세포에 뭐 피나고 그렇게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게끔 우리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콜드 튜머라는 것은 정상 세포, 정상 조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상 조직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을 면역세포가 가서 암세포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핫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그림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일 위에 뭐가 있냐면 혈관 정상화라는 게 있어요. 혈관 정상화. 이게 제가 오늘 강의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혈관 정상화가 핫 튜머를 만드는데 선제 조건이에요. 다른 것은 뭐 여러 가지 뭔 조직을 조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혈관 정상화. 혈관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혈관이 튼튼해야지 오히려 면역작용이 잘 일어난다. 는 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암세포는 뭐 그냥 혈관이 뭐 그냥 신생혈관 엄청나게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A를 정상화 빨리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면역학적으로 튼튼해지는,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 그런 종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핫 튜머를 만들어야 돼요. 핫 튜머를 만들어야지 우리 면역 시스템이 암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거든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혈관 정상화. 그래서 치료 전략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 이제 우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스템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한 10에서 15% 정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종양괴의 10에서 15%는 형태, 여기서 스템셀 라이크라고 했지만 색깔이 다 틀리잖아요. 여기 뭐 초록색도 있고, 뭐 보라색도 있고, 빨간색으로 왜 그렇게 표시했을까요? 스펙트럼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능 줄기세포에서 정구자까지는 끊임없이 형태가 변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줄기세포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색깔이 다 틀린 거예요. 여기 보면 암세포는 색깔이 또 똑같아요. 이건 암세포라도 풀 분화된 세포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 분화됐으니까, 다 컸으니까 색깔이 다 똑같지. 우리가 이제 우리 꼬마들 보더라도 꼬마들이 뭐 이렇게 뭐 5살짜리하고 10살짜리하고 15살짜리하고 틀리잖아요. 그렇게. 근데 성인은 다 비슷하잖아요. 80살이나 30살이나 뭐 어쨌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이고 있다. 이걸 보셔야 되고, 미세교세포가 있고, 뭐 신경세포가 있고, 혈관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 줄기세포가 혈관. 신경세포는 혈관하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신경세포는 혈관세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A를 중재해주는 애가 성상세포예요. 성상세포. A 신경세포하고 혈관하고를 영양 공급을 이 성상세포 요
발을 가지고 그 뿌리라고 표현하든 가지라고 표현하든 간에 이 가지를 통해서 산소가 전달되고 영양분이 이 신경세포에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신경세포는 혈관에서 떨어져 있어요. 적어도 20나노 미터 이상, 마이크로미터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암세포는 혈관세포에 그냥 박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그림을 그냥 그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림 하나가 우리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육정에 대한 면역 치료, 왜 육정에 대한 면역 치료를 제가 할 수밖에 없냐면 교모세포 등의 면역 치료는 이것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방법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시도를 한다. 암 백신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어댑티브 T 이게 뭐냐면 오토로고스 익스펜디드 T셀프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맞는 인민셀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은 키투르다인데 키투르다는 잘 안 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드 튜머이기 때문에 잘 안 들어요. 이게 핫 튜머에서는 잘 드는데, 그러니까 암 백신을,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암 백신을 줘가지고 콜드를 좀 만들어 놓으면 키트로다가 좀 듣더라. 그런 연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온코리틱 바이러스도 백신하고 비슷해요. 그냥 뭐 감염을 시켜서 하여간 구별을 좀 시켜야 되잖아요. 정상세포하고. 그래야지 하니까. 그 다음 이제 항체라는 것도 있고, 요즘 항체 치료제, 그때 림도페피무트라고,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 GD2가 있는데, 그 GD2 그 NK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크로파지. 마크로파지는 너무 어려워요. 이게 변화무쌍해가지고, 우리가 조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안 하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항체가 아니고, 요걸 만든 NK를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신경세포가 있으면, 혈관이 있으면, 여기에 성상세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혈관에는 내막세포가 있어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내막세포가 있는데, 이 노란색이 주변세포예요. 근데 주변세포가 뭐라 그랬죠? 줄기세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줄기세포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오렌지색이 주변세포와 상상세포고, 그 다음에 녹색은 이제 혈장. 피가 이제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세포들은 다 주변세포인데, 주변세포하고 성상세포겠죠? 좀 떨어져서. 그래, 신경세포한테 영양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이 주변세포가 줄기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혈관이 좀 손상돼서 비위도 손상이 돼서 뭐 면역세포가 더 잘 나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면역작용이 되려면은 왜 혈관이 정상화되지? 이렇게
혈관이 파괴 있으면은 어쨌든 림프구도 많이 나가고 그럴 거 아니니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어난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혈관이 일단 파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체는 재조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인자를 엄청나게 많이 내요. 그럼 성장인자가 누구한테 가요? 거기에 있는 줄기세포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 빨리빨리 키워라. 근데 그 중에 100개 중에 한 5개, 또한 2~3개가 암 줄기세포면 어떡하죠? 재발이죠. 그러니까 정상화가 되면 애는 줄기세포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상화가 되면. 파괴돼 있으면은 계속 성장인자 내가지고 주변 세포가 줄기세포 일을 해야 되는데 혈관이 정상화가 돼 있으면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줄기세포 일을. 그냥 혈관만 둘러싸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혈관이 깨져 있는 게 좋겠어요? 정상화되어 있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정상화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변 세포가 일을 안 하려면 혈관이 튼튼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지 암 줄기세포가 작동이 안 된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뇌 줄기세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물론 내 딸에는 그냥 지지 역할을 한 줄 알았어요. 뭐 지방세포나 뭐 하여간 뭐 연결 조직. 그래서 지지 역할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경세포도 되고 교세포도 되고 혈관도 되더라. 그래서 줄기세포인 거예요. 애가 옛날에는 혈관 주변에 있어서 혈관을 지지해주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때까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알고 봤더니 애들이 상황이 되면 신경세포도 된다니까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줄기세포가 돼버리면 애들이 자기 재생을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세포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애가 줄기세포가 암세포가 돼버리면 그게 재발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이에요. 현재로서는 제가 말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보면 이제 하나씩 읽어봅시다. 뇌 종양 시작세포가 여기 스텝 1이 있어요. 스텝 1. 여기 있죠. 그러니까 종양세포, 바람유전자 주변세포라는 이론인데 이제 프로테아제가 이제 기저막이 손상이 됐어요. 기저막이 혈관 밑에 막이 하나 있는데 기저막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주변세포가 이제 떨어져 나와.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뇌 실질로 이동을 해요. 혈관에서 뇌 실질로 이동을 해. 이때 신경줄기세포 모양 표현형으로 변해요. 얘가 줄기세포 이제 예전에는 주변세포 모양이 있다가 줄기세포 변신이 나는 거예요. 변신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줄기세포 풀을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 암줄기세포로 증폭으로 저산소증, 이제 이게 이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화면에 되면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신생혈관성 내막세포로 하여금 병변 모세혈관으로 이동시킨다. 이쪽으로 다시 이동시켜가지고,
3단계가 되면 새로운 새서 다시 주변 세포로 돼요. 얘가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또 주변 세포, 이제 신생 혈관이 만들어지면 다시 또 주변 세포로 얘가 변신하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모양의 여러 가지 지방 조직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암이니까 종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때 이 트랜스 하는데 얘가 만능이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딸세포인 종양이 전부 틀린 거예요. 우리 얼굴 틀리듯이. 그래서 종양이 이질성. 얘가 우리가 그 엄마가 자식을 낳았는데 다 똑같은 애는 없잖아요. 물론 쌍둥이도 있겠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자기는 또 주변 세포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암 주변 세포 모델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암을. 연구기관이에요, 연구기관. 그래서, 그러면 이것들이 도대체 뭘로 신호를 하냐? 그랬더니, 이제, 이런 분자들을 가지고 신호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 뭐 무의제품, 하여간 이렇게 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분자를 통해서, 신호를 해가지고 이 짓을 하더라. 암을 계속, 암세포를 만들어내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까지는 좀 답답한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재발을 잘하고,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생각한 게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무슨 병이 생기죠? 여러분 아마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무슨 병이 생겨요? 괴혈병이라는 게 생깁니다. 괴혈병. 혈. 뭔 말이에요? 봅시다. 다 뭐죠? 출혈을 이야기하고 있죠? 출혈. 이게 비타민 C가 처음에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옛날에는 배를 타면 뭐 몇 달씩 탔잖아요. 뭐, 대서양 시대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면 몇 달 오는데, 걔들이 전부 아까 이 모양을 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과를 줬더니 좋아진 거예요. 사과에 뭐가 많이 들었어요? 비타민 C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혈이 생기는 괴혈병이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세 혈관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분자가 비타민 C다. 이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혈관이 건강하려면 어때야 돼?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피부 미용도 비타민 C의 작용 중에 하나긴 한데 아무튼 실제적으로 비타민 C가 하는 것은 피부 때문에 알게 된 게 아니에요. 괴혈병 때문에 비타민 C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비타민 C는 혈관 건강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연구는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면역 기능도 올리고 어쩌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여기 콜라겐 이것 때문에 이제 피부 건강이 좋아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노아에프린 이런 것을 만드는데도 비타민 C가 필요하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항산화제다. 좋은 이야기잖아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비타민 C 기능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뭐 상처도 빨리 낫게 해주고 뭐 비타민이 만능인 경우는 우리 당처럼 이게 당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비타민 C가 당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비타민 C가 그만큼 폭넓게 여러 가지 그 대사에 그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비타민 C는 수용성이고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부족하게 되면 뭐 빈혈도 생기고 뭐 아까 만성염증도 생기고 산화 스트레스 뭐 출혈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먹으면 좋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먹는데 비타민 C를 먹을 때 제일 한 게 우리가 섭취를 하면 섭취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위장에서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흡수되는 능력 이상을 필요로 해요. 빨리 좋아져야 되잖아요. 더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암도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탐식 기능, 이제 오늘 이제 비타민 C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이 그림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마크로파지가 이런 것들을 탐식을 하잖아요. 탐식을 하는데 이 그림이 진짜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뭐 비타민 C가 이제 이걸 올려준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미생물 탐식을 증강시키고 뭐 염증을 반응을 해소하고 조직 손상을 준다. 여러분, 뇌 종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부종이잖아요. 부종. 부종이 왜 생겨요? 요것 때문에 생겨요. 조직 파괴 때문에. 조직 파괴는 빨리빨리 마크로파지가 빨리빨리 없애줘야지 염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부종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여간 우리가 마크로파지가 일을 잘해서 탐식을 잘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부종을 없애려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테로이드는 얘를 죽여버려서 하면은 원료가 적어지니까 부종이 좋아진다는 이론이에요. 얘를 아예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보라색에 있는 애들을 빨리빨리 죽여버려. 그러면 부종이야. 원천이 줄어드니까 부종이 줄긴 하겠지. 근데 빨리 안 줄겠죠? 왜? 애를 또 일을 안 하니까. 중요한 건 면역은 살리면서 탐식만 잘하는 게 훨씬 더 상책이다. 이게 좋은 정책이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애들이 빨리빨리 먹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먹어주는 게. 물론 얘들이 하면 근데 면역세포만 없어지면 좋은데 면역세포만 없어지면 중요한 그 말이에요. 문제는 조직이 뭐 방사선하고 막 항암했는데 면역세포만 죽어요? 일반 조직도 죽잖아요.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 부종은. 빨리 먹어서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비타민C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비타민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수용체가 있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이전에 그 질문을 해요. 그리고 비타민 C 뭐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야기는 이거예요. 정글로 먹으면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는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주사를 맞아서 훨씬 더 많은 그 농도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왜? 치료가 우리는 건강 뭐 비타민 C를 잘 먹어서 피부가 좀 좋아지고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암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도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비타민 C가 물론 다 해결은 못 해주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암 줄기세포의 준동을 막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건 아주 명확해요.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고농도로 해서 이게 뭐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너무 부족해가지고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주사를 맞아서 우리가 필요한 충분한 용량의 비타민 C를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제가 암 줄기세포를 공부하면서 사실은 이건 암 줄기세포 공부한 게 아니고 줄기세포 내가 줄기세포 좀 관심이 있어서 줄기세포 공부하다가 줄기세포 공부 안 했으면 이거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무튼 내용은 줄기세포 학회는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중 아까 말씀 이 그림은 면역하는 암하는 애들이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줄기세포하는 애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암하는 애들이 주변 세포에 관심이 누가 있겠어요. 주변 세포가 암인지 주변 세포가 줄기세포인지 아는 그 암 과학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제가 봐서 0.01%도 안 될 거예요. 이건 줄기세포하는 애들이 알아낸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는 좋은 또 해결책도 있잖아요. 비타민 C라는 해결책도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우리가 혈관을 더 건강하게 해서 암 줄기세포가 준동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최근 공부하면서 얻은 교훈이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회장님이 다른 것도 이야기하라 그랬는데, 나머지는 늘 했던 이야기 중에서 다른 추가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셀레늄 중요한 건 다 아실 거고, 비타민 C, 이 온열, 이건 다음 시간에 왜 온열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온열 내용이 아닌데, 온열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진짜 중요한 내용이어서 내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미술토도 중요하고 요거 KLH.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린도페피무트라는 항체 치료제가 실제적으로 KLH보다 더 낮았다. KLH가 더 좋았다. 물론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면 더 좋겠죠. 근데 우리 린도페피무트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 비용도 뭐 만만치도 않을 텐데 그걸 쓸 수는 없지만 KLH를 사용한다면 최신 치료를 받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게 저는 KLH가 이렇게 그 좋은 효과를 왜 낼까? 기본적으로는 그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KLH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다시 쭉 올라가서 이 항체 치료를 효과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GD2가 이제 더 많이 만들려니까 밖에서 해서 만들어주자 그렇게 하지만 항체 레파토리가 다양하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항체 레파토리를 올려주는데 KLH가 사용되고, 나는 KLH가 좀 비싸면 미술토 꼭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미술토는 그러니까 똑같은 항체 부스터고, 항체 부스터가 우리 병원에 쓰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사이머신 알파, 미술토, KLH예요. 그게 다 항체 레파토리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체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다음에 그 세포 치료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체가 똘똘하면 다음에 거기에 맞는 T가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는 애가 방금 제가 말했던 그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머신 알파, 미술토, KLH는 각각 다른 영역에서 어주먼트다. 그러니까 면역 증강제예요. 면역 증강제. 그렇기 때문에 다 써도 되죠.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좀 괜찮다 그러면 다 써도 돼요. 네? 인면셀이요? 이미, 이뮤코텔인가? 그게, 그죠? 예, 예. 상품명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세 가지는 미술토, KLH, 사이머신 알파는 기본적 기능이 어주번트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효과를 본다는 건 이미 이건 미국 임상 3상 결과예요. 더 이상 뭔 이야기를 합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더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면역 보조제는 필요하다. 확률이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면역 시도를 할 때 정약 면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올려주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에는 독감 백신이 노인 독감 백신이 있어요. 그 두 종류가 왜냐하면 그 임상시험 그 규정에 어떤 나이가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인들은 그 임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 때 노인에 대한 노인은 이미 임상에 참여 안 해요. 대부분 임상이 젊은 사람 대상이에요. 근데 실제로 독감에서 죽는 사람은 노인이잖아요. 그래서 노인을 아예 인디케이션에서 노인 독감 백신을 만든 제품이 미국 FDA 승인받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재밌는 게 첫 번째는 용량을 2배로 올리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더 강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용량을 2배로 올리는 게 한 종류고 또 한 종류는 뭐냐면 더 강한 어주먼트를 쓴 거예요. 보조제를. 더 강하게 면역 반응을 잘하게끔 만든 그러니까 노인용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더 강한 그 보조제를 해서 면역 시스템을 더 강하게 부스팅 시킨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방금 세 가지, 사이머신 알파, 미술토, KLH는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우리를 더 강하게. 면역 시스템이 더 작동이 잘 되게끔. 그래야지 우리가 더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거든요. 코로나를 걸리더라도 어떤 사람은 완전히 비실비실하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무증상이었어요. 어쩌다 검사했는데, 감염된 무증상이었는데, 하여튼 저도 매주 사이머신 알파를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여간 똑같은 백신을 맞아도 부스팅은 잘 돼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해도 증상이 없다는 이야기는 빨리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빨리.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암하고 싸울 때도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이 돼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처리를 하니까 늘 암의 총론이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어차피 잘못 만들어진 세포는 500에서 1000개가 매일 생긴다. 근데 옛날에는 왜 안 걸렸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암이 생기냐? 청소를 잘 못하니까 새로 생긴 것들을 빨리빨리 청소를 해가지고 잘못 만들어진 게 없애야 되는데 못 없애다 보니까 종양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못 없애는 게 이제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요. 나이 먹는 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스트레스 이론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특히 위암 걸린 사람들은 스트레스, 내성적인 사람들, 스트레스 이런 많은 사람들은 벽이 이렇게 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위암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의미하는 건 결국은 면역 시스템의 방해거든요. 면역 시스템 방해.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간 어주먼트를 잘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우리 면역 시스템을 잘 돌리게 해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 놔야지 나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 이유는 어쨌든 주변 세포로 묶어둘 수가 있다. 적어도 걔들이 줄기세포, 암을 만들어내는 그런 엉뚱한 일을 못하게 만든다. 아까 주변 세포가 떨어져 나간 단초가 뭐냐? 기저막 파괴잖아. 기저막 파괴. 접촉하고 있는 주변 세포가 혈관 내막 세포하고 접촉하고 있는 그 막이 기저막인데 그 막이 파괴가 되면 주변 세포들이 떨어나면서 그렇게 엉뚱한 일을 만든다. 혈관이 건강해야 된다. 그 기저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뭐다고? 비타민C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네. 일단, 뇌부종은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파괴된 거고, 혈관이 그래도 건강해지려면 비타민C가 많이 있어야지 빨리빨리 막이 만들어져서 특히 모세혈관은 진짜 비타민C가 있어야만 빨리빨리 해결돼요. 근데 비타민C가 맞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여간 잘 모르겠고 나는 그 비타민C는 실제로 비타민C를 제가 이제 60g 이렇게 넣잖아요. 그래서 5분 지나면요 비타민C가 5분 후에 했는데도 농도가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든 몸의 세포가 다 비타민C를 요구하니까
60g 녹아줘야 부족지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60g 넣으니까 이제 이거 하면은 뭐 당장 결석 생길 것 같고 뭐 난리 법석하잖아요. 근데 제가 재봤다니까요. 5분 후에 피 뽑아서 했는데 비타민C 농도가 똑같아요. 그게 그 5분 만에 다 뭐 소변으로 빠졌겠어요, 그게? 우리 몸이 그만큼 비타민C를 많이 필요한다는 이야기예요. 당처럼. 당에서 만들어졌거든요. 네. 먹어서 비타민C를 먹을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한 1g도 안 돼요. 자기 말로 200g이래요. 아니, 200mg. 근데 되게 비타민C, 어디 서울대 그분은 뭐 3g도 먹고 5g도 먹고 그런다고 하는데, 실제로 흡수되는 양이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치료로 사용할 때는 먹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비타민C도 먹고 있거든요. 근데, 혈관이 좋아지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어요. 근데, 비타민C 주사제에 적응증이 뭐냐면 출혈이에요. 모세혈관 출혈 때 비타민 적응증이에요. 그게 적응증. 이해하시겠어요? 모세혈관 출혈에 비타민C가 필요하다. 적응증이에요. 비타민C 주사제의 적응증. 네. 비타민C를 맞고 있는데 음. 비타민C를 맞을 때 혈관성 때문에 사람들이 좀 힘들다는 거예요. 목적을 비타민C를 맞으면 암세포를 파괴시킨다라고 해서 빨리 맞는 목적이 있고 또 힘들어서 같은 용량이라도 길게 맞으면 그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목적인지 암세포를 파괴하게 하는 목적이 돼서 빨리 맞고 늦게 맞고 차이가 비타민C 환우에서 지금 이제 비타민C 주사를 맞을 때 비타민C 염청한 그분이 이제 비타민C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비타민C가 이제 보통 옛날에는 피부 건강 이 정도 생각했잖아요. 근데 암 치료적으로 하려면은 이게 이제 조금 더 고용량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할 때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용체가 많이 있냐 없냐 이것도 연구하고 막 그런 이제 논문에 의하자면 어쨌든 이제 고농도로 해주는 게 세포 독성을 항암제처럼 세포 독성을 준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맞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진짜 그것 때문에 암세포가 죽는 그 이유를 대는 것보다는 혈관 건강을 하나 해서 어쨌든 비타민C가 효과가 있다는 게 훨씬 더 맞는 이론이라면 더 우리한테 현실적인 이론이라면 이 이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청한 씨는 비타민C 한 지 10년 전에 연구하신 거고 저는 지금 5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론에 따르자면 구태여 빨리 맞을 필요는 없다. 이해하시겠죠? 네. 저는 이 이론이 더 타당하다고 봐요. 네, 또.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암은 아니고 위궤성 질환이라고 해서 자석도가 좀 빠르다. 그래서 이번에 8월에 수술을 했고 방사선 치료를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대가속도가 아직 재발할 확률이 높다. 다시 재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위치 자체는 운동적이고 수술이 되게 어려웠고 다시 재발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암 치료 밖에는 독립한 종양의 치료다고 이렇게는 따로 보여지는 게 없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면역치료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지. 아무튼 그 정상세포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종하고 그 교모세포자의 차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했잖아요. 전이를 하냐 안 하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암세포라고 하더라도 종류는 같지는 않아요. 여기도 아까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질성. 다 그림이 틀리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본인한테도 해당돼요. 제가 오늘 주제가 뭐예요? 재발 안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이냐 아니냐 뭐 그 세포가 거의 중요하고 재발을 잘하는 애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잖아요. 재발 왜 하냐? 줄기세포가 하면 하더라. 그러면 항암 방사선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줄기세포가 그때 건드려지면 이건 재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냐?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미안해서 통화하고 혈관하고 복막전이요? 위암이시라고요? 위암 복막전이는 림프절 전이가 우선 강해요. 왜 그러냐면 위암 주변에 림프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데 그 기관도 크잖아요. 그래서 할 때 이렇게 다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몇 개 전이 되면 이걸 다 해서 몇 개 2기냐 3기냐 이걸 정하거든요. 근데 그 림프절은 복막 속에 있는 거잖아요. 벌써 나오면 그냥 복막전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뭐 혈관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거기는 이미 복막에 복강 내에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 그냥 복막전이죠. 네. 네? 경구용으로 이제 비타민C. 그러니까 이제 차선책이죠. 차선책이 내가 봐서는 뭐 몇 그램 경구용 먹어도 그래도 상당히 모세혈관이 상당히 튼튼하다는 건 제가 경험적으로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브가 안 되면 경구라도 먹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니까. 네. 네? 아니, 주사는 저는 안 맞고, 아직 그 정도 상황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서, 네, 주사는 안 맞고 경구로 먹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진짜로 하여간, 약 부작용으로, 부작용으로 출혈이 자꾸 생겨가지고, 한 1년을 고민을 좀 하다가 비타민C 먹고 해방됐어요. 근데 뭐 다 100%는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죠. 네. 또, 네. 셀레나제는 이제 셀레나제는 대부분 항염제 있잖아요. 보통 콕스2 이런 애들이 면역세포도 같이 억제를 해요. 그래서 그걸 막 권유하고 싶지는 않고, 그것도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만, 면역세포는 최소화하면서, 염증을 막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작용이 이제 좀 달라요.
보통 아스피린 이런 애들이 건드는 그 단백질하고 종류가 좀 다른데, 셀레늄이 들어있는 그 단백질이 있어요. 셀레늄을 기반으로 한, 우리가 아연이 건강에 어쩌고 좋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아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 때 그런 금속이 들어있는 그런 단백질이 꽤 있는데, 셀레늄이 기반이 된 단백질이 한 서너 개, 단 3개에서 5개까지 이렇게 지금 밝혀졌는데, 걔가 하는 게 다 항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셀레늄을 줬다 그래서 그 셀레늄 자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셀레늄을 기반으로 한 단백질이 항염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작용이 괜찮더라 이거예요. 그 항염 작용을 잘 시켜주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 면역세포를 죽이고 이런 작용을 안 하면서도 잘 이렇게 염증을 잘 해소시켜 주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호를 막 죽여서 막 같은 게 아니고 신호를 잘 줘서. 이분이 주장하는 셀레다데 셀레나제, 셀레늄? 같은 의원인데 이분이 주장한 것이 셀레나제가 아니고 셀레늄. 아니, 그러니까 셀레나제는 그 셀레늄을 그냥 흡수 잘하게 오수산물로 만들어서 흡수 잘하게 했던 상품명이 셀레나제고, 거기에는 셀레늄밖에 안 들어있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일단은 이제 그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데, 처음에, 아마 셀레늄을 제일 먼저 쓴 데가 저희 병원일 거예요. 근데 독일에 처음 수입했을 때. 근데, 최근에 이제 독일 이런 데서는 셀레늄 자체가 암세포를 죽이는 기작이 좀 있어요.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게 셀레늄을 먹잖아요. 셀레늄을 먹게 되면 이런 단백질이 있어요. 이런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이런 단백질이 셀레노포스페이트, 셀레노시스트 이렇게 돼가지고, 이 셀레늄이 들어있는 이 단백질이 여러 가지 우리 일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내용이고, 이게 그 암세포한테 좀 암세포가 취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 자체를 죽이는 작용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셀레늄을 그냥 고용량으로 써보자 하는 그런 치료도 하고 있죠. 네. 비타민C 고용량은 좀 비싼데, 비타민C 고용량보다는 더 셀레늄 고용량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시면.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